따뜻한 격려, 아낌없는 지원, 그러나 그 모든 게 신장을 빼앗기 위한 계략이었다면요? 고성희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과 재혼하여 딸 박영나를 두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었지요. 남편은 든든하고 딸은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아 촉망받는 아티스트로 성장 중이었고, 본인 역시 문화예술계에서 세련된 인맥을 쌓으며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고성희는 스스로에게 확인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정갈하게 빗어 올린 머리, 값비싼 스킨케어로 가꾼 피부, 절제된 미소.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그녀의 현재였습니다. 문화센터 이사회 모임에서, 딸의 전시회 오프닝에서, 남편의 회사 만찬에서 그녀는 언제나 완벽한 박진석의 아내였고 박영나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우아함을 칭찬했고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이 아니라 타고난 품격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삶의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지은호를 버린 일이었습니다.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두려운, 지워버리고 싶었던 기억. 고성희는 가끔 악몽을 꾸었습니다. 작은 손이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는 꿈, 엄마라고 부르는 어린 목소리. 잠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재빨리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첫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잠적했고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없었던 고성희는 어린 지은호를 홀로 남겨둔 채 현실을 도망쳤습니다. 당시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 끊긴 전기, 텅 빈 냉장고. 세 살배기 아이를 안고 그녀는 무너지는 삶의 잔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아침 곧 돌아올게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사라졌고 그 곧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몇 달을 버텼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전단지 돌리기, 식당 설거지. 하지만 아이를 돌볼 사람도 없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그녀 자신도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열이 나서 울고 있을 때 병원비조차 없던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싹 튼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아찔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새로운 삶을 찾았고 그 끝에서 박진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재혼에 성공했습니다. 재혼 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부족함 없는 생활,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가정. 박진석은 그녀의 과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교통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은 여성이라는 설정을 만들어냈고 그는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 딸 영나를 낳았을 때 고성희는 완벽한 엄마가 되리라 맹세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것이 안정된 듯 보였지만 그것은 과거를 철저히 지워낸 위태로운 균형 위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생존했을 뿐이야.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이미 사망 신고까지 마쳤던 전 남편이 갑자기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신 오후였는데 주차장 그늘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변해 있었으니까요. 그는 신장 질환으로 투석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지독한 세월이 그의 몸을 초췌하게 만들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절박했습니다. 성희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고성희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떨어질 뻔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자신이 그녀의 과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신장이식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유일하게 공여가 가능한 사람이 다름 아닌 버려진 딸 지은호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직계 가족이 가장 적합하다고. 너한테 부탁할 순 없으니 지은호를 찾아야 해.
그의 말에 고성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년간 꽁꽁 얼려두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작은 손, 커다란 눈, 엄마 어디가? 라고 묻던 그 목소리. 전 남편은 처음에는 체념한 듯 보였지만 곧 고성이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드러났습니다. 너만 잘 살았구나.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그는 익명의 전화를 걸어 생활비를 요구했고 먹을 것 없어 에어컨도 안 돌아간다라며 노골적인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만 원, 그 다음엔 30만 원, 점점 액수가 커졌습니다. 고성이가 그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는 흔적은 박진석에게 알려질 경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인 계좌를 따로 만들어 관리했지만 매번 송금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통장을 볼까봐, 영나가 우연히 그의 전화를 받을까봐 하루하루가 공포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지은호를 찾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그녀를 옥죄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진석에게 다 얘기해 줄까? 내가 어떻게 내 딸을 버렸는지, 내가 얼마나 계산적으로 그 남자한테 접근했는지. 고성이는 처음엔 흔들렸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식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고성애? 아니면 지은호의 엄마. 하지만 곧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문제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계획이었습니다. 목욕탕 거울에 김이 서릴 때까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그녀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지은호를 찾아내어 상황을 통제할 것. 둘째, 지은호가 자발적으로 신장이식에 동의하도록 만들 것. 셋째, 모든 일이 끝난 뒤 지은호를 자신의 삶에서 다시 멀리 떼어낼 것. 마치 수술처럼 정확하게 흔적 없이. 고성이는 과거를 지운 것처럼 다시 한번 완벽하게 문제를 처리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것만 넘기면 다시는. 절대 다시는.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남편 몰래 현금으로 지불했고 만남은 항상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은호는 어린 시절 입양되어 새 가정에서 자랐고 지금은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며 카페 매니저 일을 하는 동시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양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현재는 어머니가 가족을 이끌고 있었지요. 보고서를 읽으며 고성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몇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여성. 그 얼굴에서 어린 시절 지은호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과거에 두고 온 아이가 어떻게든 꿋꿋이 자라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감정의 동요보다는 철저히 계획의 일환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잘 컸네. 다행이야.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곧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얼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표정. 나는 고성희야. 박진석의 아내이고 박영나의 엄마야. 그게 전부야.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지은호. 그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실이 고성희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안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질투해야 할까요? 그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난 살아야 했어. 나도 살고 싶었어. 다음 날 아침 고성희는 다시 완벽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사설 탐정을 통해 지은호의 현재 삶을 알게 된 순간부터 치밀하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읽고 또 읽으며 그녀는 지은호의 일상, 동선, 성격, 약점까지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카페 매니저로 일하는 시간, 인테리어 디자인 수업을 듣는 요일, 어머니와 남동생을 위해 장을 보는 주말 오후.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었고 그 데이터는 곧 전략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찾아가자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녀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판단했지요. 과거를 숨긴 채 접근해야만 했고 무엇보다 지은호가 자신을 경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연출해야 했습니다. 고성희는 며칠 밤을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기 위한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에 계획을 적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첫 만남은 어디가 좋을까? 카페는 너무 직접적이야. 우연처럼 보여야 해. 지하철? 길거리? 아니면 그녀는 마치 체스 게임을 두듯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첫 만남은 지하철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연극처럼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에 일부러 몸을 기울이며 쓰러지는 척했습니다. 지은호가 타는 4호선 명동역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 30분. 고성희는 그날 아침 일부러 아침 식사를 거르고 혈당이 낮은 상태를 만들어 창백한 얼굴색을 연출했습니다. 손에는 고급 브랜드의 핸드백을, 목에는 절제된 디자인의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품위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놀랐지만 가장 먼저 달려와 그녀를 부축한 이는 다름 아닌 지은호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고성희의 가슴 한편이 뜨끔했습니다. 20몇 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눌렀습니다. 지금은 연기할 때였습니다. 죄송해요. 아침을 못 먹어서. 괜찮아질 거예요. 고성희는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낯선 여인에게 보여준 따뜻한 배려와 신속한 행동은 고성희의 예상과도 일치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양어머니에게서 배운 돌봄의 습관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고성희를 역박 벤치로 모시고 편의점에서 초콜릿과 이온 음료를 사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혈당이 낮아지면 이렇게 되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지은호의 말에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야.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이렇게 다정하게 자랐구나. 지하철에서의 만남 이후 고성희는 우연을 가장해 지은호의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사흘이라는 간격을 두었습니다. 너무 빨리 나타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명함을 받았으니 찾아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시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고성희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딸이 일하는 공간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한 덕에 카페 한쪽 벽면의 소품 배치나 색감 조화가 뛰어난 것을 금세 눈치챘고 그녀는 감탄하는 척하며 이런 재능이라면 큰 프로젝트도 충분히 맡길 수 있겠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던졌습니다. 사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놀라웠으니까요. 낡은 공간이었지만 지은호가 손을 댄 부분들은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빈티지 액자들의 배열, 식물들의 위치, 따뜻한 조명의 각도. 재능이 있네. 누구를 닮았을까? 고성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우아한 태도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의 경계를 조금씩 풀어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며 저번에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넘겼네요. 라고 말했고 혹시 이 카페 인테리어 직접 하신 거예요? 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일부분이요. 아직 배우는 중이라. 겸손한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중이라니요. 이미 프로 수준인걸요. 혹시 포트폴리오 같은 거 있으세요? 며칠 뒤 고성희는 본격적으로 지은호를 시험했습니다.
자신의 아트 스튜디오 확장 프로젝트를 맡기겠다며 3천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한 것입니다. 조용한 카페 한쪽 테이블에서 고성희는 태블릿에 저장해둔 스튜디오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 아티스트거든요. 작업 공간을 확장하려는데 젊은 감각이 필요해요. 당신 같은 분이 딱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의뢰라면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었지만 고성희는 그것을 젊고 신선한 감각에 투자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지은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믿어야 할까, 의심해야 할까? 고성희는 그 망설임을 읽었고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다만 저는 진심으로 당신의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카페 매니저로만 있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지은호에게는 이 제안이 하늘에서 떨어진 기회 같았습니다. 양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안정적인 수입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지은호는 어머니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 아니니? 혹시 사기는 아닐까? 어머니의 걱정에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좋은 분 같아요. 눈빛이 달라요. 그 말을 들은 양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다는 걸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회가 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허락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고성희는 세련된 멘토이자 후원자의 모습으로 지은호 앞에 나타났고 지은호는 낯선 어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은 박영나의 전시회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당신은 충분히 특별하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늘 책임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즐길 때 지은호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디자인 학원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했지요. 그런 삶 속에서 고성희의 칭찬과 격려는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언니 같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지은호가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고성희는 미소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언니가 아니야. 나는 내 엄마야. 하지만 그 말은 절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히 연출된 거짓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향한 눈빛과 태도를 계산했고 그녀의 성격을 철저히 분석해 어떤 칭찬에 마음이 흔들릴지 어떤 상황에서 의심을 거두는지를 활용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일기처럼 기록했습니다. 오늘 지은호가 가족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흐려졌다. 양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에게는 우아한 여성, 자상한 어른으로 비쳤지만 속내에서는 언제 어떻게 신장이식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를 시뮬레이션하며 매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희의 이중성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딸 박영나에게는 강박적인 통제를 일삼았습니다. 박영나는 자신의 나이를 남에게 말하는 것조차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몇 살인지 사람들이 알면 내 나이도 다 알게 돼. 조심해야 해. 고성희의 말에 영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했고 자유롭게 웃거나 울 수 있는 순간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영나가 스토커에게 피습당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고성희는 개인전 준비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병실에서 눈물 흘리는 딸을 보며 고성희가 한 말은 괜찮아. 다행히 얼굴엔 상처가 없네. 개인전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겠어였습니다. 딸의 안전보다 자신의 사회적 명성을 우선시하는 모습은 그녀가 모성애보다 이미지와 권력을 더 중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은호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눈빛, 세심한 배려, 심지어 작은 향수 냄새까지 관리하는 완벽주의적 면모를 보여주며 지은호에게는 내가 꿈꾸던 어른 같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지은호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따뜻한 죽을 사들고 찾아갔고 프로젝트가 힘들다고 하면 천천히 해도 괜찮아. 당신의 페이스를 존중해 줄게라며 위로했습니다.
지은호는 갈수록 그녀를 의지하게 되었고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고성희의 전 남편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고성희가 너무 시간을 끈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나 죽으라는 거야?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절박했습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협박했고 박진석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라며 고성희의 약점을 겨누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압박을 견디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손이 떨렸지만 곧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오히려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은호에게 더욱 교묘하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은호에게 아버지뻘 되는 지인이 신장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며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마치 우연히 떠오른 이야기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무거워요. 아는 분이 신장이 안 좋으셔서 투석을 받고 계시거든요. 딸이 있었는데 어릴 때 헤어졌대요. 그리고 그분이 딸이 있었다면 분명히 아버지를 위해 희생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전하며 지은호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심으려 했습니다. 지은호는 양아버지를 일찍 여인 기억 때문에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쉽게 공감했습니다. 그 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찾고 있대요. 하지만 고성희는 말을 흐렸습니다.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에 흔들렸고 마음 한쪽에 혹시 내가 그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고성희의 계획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지은호가 먼저 제안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 거울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것만 끝나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고성희는 점점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은호와 시간을 보낼 때마다 그녀의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뭐지?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지워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은호를 신장이식이라는 목적에 다가가도록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연출과 접근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신뢰 쌓기, 따뜻한 미소, 세심한 배려, 격려의 말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그러나 치밀하게 지은호의 마음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그녀는 모든 음을 정확히 통제하려 했습니다. 우선 고성희는 타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스튜디오 작업을 마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중 그녀는 마치 오랜 고민 끝에 꺼내는 듯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신과 오랜 인연이 있다는 듯 꾸며낸 지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은 말이야. 내게 아주 오래된 지인이 한 분 계셔. 신장 질환으로 투석을 받으며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어.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며칠 후 고성희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흘렸습니다. 마침 지은호와 혈액형과 체질이 잘 맞는다는 검사 결과를 은근히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내 혈액형이랑 조직 적합성이 정말 드물게 잘 맞는데 의사 선생님도 놀라더라고. 실제로는 조작된 자료였지만 지은호에게는 충격적이고 동시에 운명적인 인연처럼 다가왔습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붉은 펜으로 95% 적합이라는 글자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만약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면 아픈 아버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했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늦었다고 후회만 남았다고요.
고성희는 마치 지인의 말을 전하듯 했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준비된 대사였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거울 앞에서 이 대사를 연습했습니다. 어떤 톤으로 말해야 할지, 어디서 목소리를 떨어야 할지, 언제 눈을 내리깔아야 할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양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낸 뒤 어머니와 남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살아왔던 그녀에게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는 딸의 모습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과 겹쳐지는 이상적인 그림처럼 다가왔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나도 그랬을 텐데. 가슴 한편이 저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호는 자꾸만 그 지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보았던 초췌하지만 간절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투석 기계에 연결된 채 창밖을 바라보던 그 모습. 그는 고성희의 말대로 정말 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리고 고성희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고성희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지은호에게 경제적인 부담은 전혀 지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회복 비용까지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고성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내가 못 벌게 될 수입도 내가 전부 보전해줄게. 내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한 수술 후에도 그녀의 디자인 커리어가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이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내 인맥을 통해 더 큰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줄 수 있거든.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이 말은 지은호의 현실적인 고민을 정확히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늘 돈을 벌어야 했고 큰 수술로 인한 경제적 공백은 가장 두려운 부분이었으니까요. 고성희는 그 두려움을 정확히 읽어냈고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지은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숭고한 책임감과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야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수술은 위험하지 않을까?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와 동생은 어떻게 하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데 외면할 수 있어?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모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넌 아직 젊다. 내 인생이 먼저다. 남의 삶을 위해 내 몸을 그렇게 쉽게 내주면 안 된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넌 내가 키운 딸이야.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이건 안 돼. 남동생도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 그 사람 누나한테 뭐라고 했길래 이래? 세뇌당한 거 아냐? 하지만 지은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나 때문에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외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플 때 누군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 이번에는 할 수 있어. 결국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다시 받아. 그리고 그 고성희란 사람. 내가 직접 만나볼게. 뭔가 이상해. 너무 좋은 조건이야. 어머니의 직감은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이미 고성희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영나의 의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던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낯선 여자를 향해 과도할 만큼 집착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엄마는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고
지은호가 답장을 안 하네라며 불안해했습니다. 더구나 그 여자와 자신이 묘하게 닮아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눈매, 미간의 주름, 웃을 때 드러나는 치아의 모양. 너무 비슷했습니다. 박영란은 몰래 지은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SNS를 뒤졌고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출생 연도, 입양 사실, 어린 시절 행적까지 추적하면서 결국 지은호가 엄마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혹에 닿게 되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해온 과거, 지은호의 나이, 입양 시기.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설마 언니야? 내 언니가 있었던 거야? 그 무렵 고성희의 전 남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투석을 하는 날이 잦아졌고 병원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고성희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새벽 2시 고성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지은호가 수술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 과거를 박진석에게 전부 폭로하겠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고성희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한쪽에는 의심을 품은 박영나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협박을 일삼는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수하게 마음을 흔들리고 있는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삼면초가였습니다. 고성희는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지금껏 그녀가 지켜온 완벽한 가정과 사회적 지위는 비밀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진석은 배신감에 이혼을 요구할 것이고 박영란은 엄마를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매장당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지은호에게 진실을 밝히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각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의 일부만 말하면 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그리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고. 그녀는 대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언제 눈물을 흘려야 할지. 조용한 카페 한쪽 창가 자리. 고성희는 지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두려웠습니다. 은호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은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딸이야. 고성희는 마침내 이 말을 꺼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의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의 지은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포장했고 지금까지도 딸을 찾기 위해 애써왔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난 널 버린 게 아니야.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아빠가 사라지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난 4살 된 너를 데리고 살 수가 없었어. 차라리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는 게 내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널 찾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하지만 입양 기록이 막혀 있어서. 지은호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친부모가 드디어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 만남은 기쁨이 아니라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버린 친모가 바로 고성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친모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가 결국 아버지의 신장이식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3천만 원 프로젝트도? 따뜻한 말들도? 관심도? 분노와 혼란,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친부모를 만났다는 벅찬 감정은 잠시였고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지은호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고성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 찾은 이유가 아빠 신장이 필요해서였어요? 고성이는 마지막까지 교묘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운명이다라며 지은호의 흔들리는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은호야, 이건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야. 내 아버지를 살려줘.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지은호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고성희의 말을 따를지 아니면 모든 것을 거부할지를 말입니다. 카페를 나서는 지은호의 등은 무거웠고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제발 내 말을 들어줘. 하지만 그것이 간절함인지 아니면 계산인지 그녀 자신도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좋아, 원하신 대로 전체 문장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톤의 서술체로 다듬어 드릴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순간 지은호의 심장은 차가운 진공 상태가 된 듯 했습니다. 후원자이자 빛나는 멘토로 존경에 마지 않았던 고성의 여사. 그 이름이 친어머니라는 비수와 함께 심장에 박혔을 때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극심한 멀미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지은호의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순식간에 기만과 거짓으로 지어진 모래성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따뜻한 격려, 아낌없는 지원,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신장을 얻어내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다는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왜 하필 지금이에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가 자신의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버려진 아이의 서러움, 이용당한 인간의 분노, 그리고 헛된 희망을 품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우아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눈가를 붉히며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지키고 싶었지만 세상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았어. 너를 위해 내가 희생해야 했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진주알처럼 매끄럽게 포장되어 지은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내면은 그 말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지키고 싶었다고? 그럼 왜 하필 신장이 필요한 지금이야? 지은호의 이성은 차갑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자신의 양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손이 거칠어지도록 일했던 어머니의 희생, 좁은 방 한 칸에서도 자신을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로 대해줬던 그 진실된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고성희의 눈물은 양어머니의 땀과 눈물 앞에서 한없이 더러운 위선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었을지언정 삶을 준 사람은 바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였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지은호의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잔혹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묘하게 끌리는 혈육의 감각, 아버지를 향한 어린 시절의 막연한 그리움, 그리고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는 타고난 도덕적 강박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니면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다면. 그 생각은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죄책감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실 앞에서 도망칠 자유와 구원할 책임이라는 두 개의 덫 사이에 갇혀버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두 번째 경랑 가족의 폭풍과 분노. 지은호는 무거운 침묵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실을 털어놓는 순간 집안은 마치 화산 폭발 직전의 마그마처럼 부글거렸습니다. 양어머니는 온몸을 떨며 격분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어머니라고. 너를 버리고 이제 와서 내 몸을 달라고 해? 그건 어머니가 아니야. 그건 악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지은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와 자신의 아이를 노리는 파렴치한 계략에 대한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지극히 옳았지만 지은호는 차마 맞장구 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분노는 자신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었기에 그 사랑 앞에서 지은호의 복잡한 내면은 더욱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남동생 지호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그는 누나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누나, 왜 항상 누나가 희생해야 해? 우리 이제 겨우 숨 좀 돌렸잖아.
그 사람들은 누나 버렸잖아. 우리 가족은 우리야. 제발, 제발 돌아보지 마. 지호의 눈물은 지은호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가족의 무게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끈끈하게 엮인 이 세 사람의 삶, 지은호의 한 번의 선택이 이 작은 우주를 산산조각 낼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내면에는 모순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느꼈던 결핍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공허함은 고성희의 등장과 함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잠깐 마주친 아버지의 눈빛, 죽음의 문턱에서 절박하게 생명을 갈구하던 그 눈빛은 지은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녀의 이타적인 강박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나의 희생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질문은 그녀의 양심을 끊임없이 후벼 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법정에서는 버림받은 딸의 권리와 생명을 구해야 하는 인간의 의무가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세 번째 시면 드러나는 가면과 최후 통첩. 한편 박영란은 지은호와의 묘한 기시감, 그리고 엄마 고성희의 광적인 집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낯선 얼굴의 대자비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마침내 영란은 엄마의 서재를 뒤지고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가 누구예요, 엄마? 왜 그렇게 저를 대신하는 것처럼 굴어요? 설마 저와 쌍둥이예요? 영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날카로운 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미세하게 일그러지는 표정 숨기려 했지만 이미 경련하고 있는 눈빛은 영란의 의문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영란은 숨겨진 누나의 존재에 대한 충격과 엄마에게 이용당하고 감시당했다는 배신감으로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전 남편의 상황은 정말로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그의 병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오늘 밤 안에 결정 못하면 내가 직접 박진석 고성희의 현 남편을 찾아가 내 과거를 모두 까발릴 거야. 내가 지키려 했던 그 가짜 왕국을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야.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으나 파멸을 예고하는 저승사자의 목소리처럼 섬뜩하고 단호했습니다. 고성희는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그녀의 이중 생활이 모두에게 폭로될 위기였는데요. 그녀가 그토록 애써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 우아한 명성, 그리고 현 남편의 사랑까지도 한순간에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은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백조차도 자기 합리화와 교묘한 각색으로 포장되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거야. 그리고 지금 널 찾았잖아. 이건 운명이야, 은호야. 우리를 다시 묶어준 하늘의 뜻이라고. 그녀는 포장된 언어로 지은호의 흔들리는 내면을 마지막까지 이용하려 했습니다. 해시태그 네 번째 갈림길 피해 절규. 지은호는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성애를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당한 영혼이 흘리는 끓는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운명이라니요. 이제 와서 무슨 운명이에요. 당신은 절 버렸어요. 생명의 끝만 남긴 채 절 세상의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절 이용하려 하잖아요.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사실이 너무 역겨워요. 그녀의 절규는 고성희의 가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이성과 반대되는 박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아픔과 이용당한 배신감이 분노의 불길을 지폈지만 그 불길 아래에는 혈연이라는 이름에 지워지지 않는 원죄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녀의 발목을 붙잡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박영란은 눈물을 흘리며 누나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누나,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 우리 가족은 여기야. 우리 곁에 있어줘. 나한테는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양어머니 역시 지은호의 손을 뼈가 으스러지도록 붙잡았습니다. 너는 내가 피땀 흘려 지켜낸 아이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또 다치게 할 순 없어.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세 개의 거울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한 가족의 얼굴이, 다른 한쪽에는 자신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의 절박한 얼굴이, 마지막 거울에는 잔혹한 진실을 덮으려는 친어머니의 위선적인 얼굴이 비쳤습니다. 고성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은호의 두 손을 붙잡고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은호야,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야. 지은호의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버려진 피에 대한 책임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준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은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책임감과 혈연의 무게를 감수하고 버린 친부모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줄까요? 진실한 사랑을 선택하고 자신을 지켜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배신한 친부모를 완전히 외면할까요? 당신이라면 지은호에게 어떤 결정을 하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